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진짜로 신경을 써서 좀 일찍 마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오늘 할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방어작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작용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방어작용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란, 자, 여기 비가 붙죠. 말 그대로 병원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건 특정 대상에 대해서, 즉 특정 병원체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병원체가 어떤 거다라는 걸 인식해서 거기에 맞춰서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훨씬 더 좀 강력한 방어작용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비특이적보다는. 자, 그러면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외부 방어벽과 내부 방어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외부 방어벽은 쉽게 말하면 병원체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 사람은 피부로 덮여 있기 때문에 병원체들이 쉽게 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외부 방어벽이라고 하고, 이런 외부 방어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체들이 몸속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이 방어작용이 내부 방어입니다. 그런데 몸속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도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내부 방어라는 건 몸속에 침입한 병원체들을 비특이적으로 물리치는 이러한 과정을 내부 방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글과 함께 이 그림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교과서 96페이지고 비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 외부 방어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외부 방어벽이라는 건 아예 병원체 자체가 내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이러한 방어를 외부 방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나 이런 데 있는 코털 이런 것들도 다 외부 방어가 될 수가 있어요. 혹은 뭐 기관지에 있는 기관지나 혹은 내장기관, 소화관 이런 데 있는 섬모 이런 것들도 외부 방어가 될 수가 있겠고, 어쨌건 병원체들이 우리 몸속에 침입하는 거를 1차적으로 막는 물리적 방어벽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눈물과 침 속에는, 자 여기 있죠, 눈물과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이렇게 파괴를 해서 아예 작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효소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침 속에는 이런 라이소자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방어, 즉 외부 방어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외부 방어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체가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 이거 죄송합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식균 작용이나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내부 방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식균 작용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식균 작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백혈구가 이 병원체를 잡아먹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병원체 잡아먹는 거를 식균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백혈구가 있다면, 자, 백혈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백혈구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자, 좀 비정형화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만약에
우리 몸속에 항원, 즉 선생님이 지금 세모로 그리는 이러한 병원체가 침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백혈구가 이러한 항원을 인식해서,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이 항원이 세모 형태를 가진 항원이다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으로 선별하지 않고 어쨌건 항원이 들어왔네, 이 정도만 인식해서 이 항원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항원에게 다가가서요, 그 다음에는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백혈구가 바꾸면서 이 항원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완전히 이 항원을 자신의 몸속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핵이 따로 있고요. 끌어오게 되어서 이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주머니 안에 있던 소화 효소로 이 항원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원체를 제거하는 걸 식균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다, 균을 먹는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 식균 작용이 내부 방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특이적 방어 작용 중에 내부 방어의 대표적인 예로 염증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염증을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뭐 손가락이 어디 찔린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 손에 염증이 생기죠. 막 고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풀어 오르고, 열도 나고, 붉게 되고, 아픕니다. 그렇죠. 그러면 염증 반응이 어떠한 과정이길래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처가 나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가시에 찔린 거를 예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손이 가시에 찔린다 라고 했을 때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시에 찔리게 되면 이 찔린 이 구멍을 통해서 병원체들이 막 좋다고 들어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들이 세균인데, 이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균이 침입한 이 주변에 있는 특정 백혈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이는 비만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비만세포라고 하는 이것도 백혈구의 일종인데, 이 비만세포가 세균이 침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신호물질을 분비하게 돼요. 자, 히스타민. 자, 히스타민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이 주변의 모세혈관들이 확장되게 돼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일단은 혈류량이 늘게 되겠죠. 혈류량이 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되니까,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기존에 이 혈관에 있던 구멍들이, 아주 작은 구멍들이 좀 커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구멍들이 커지게 되면 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고 있던 또 다른 백혈구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또한 이 혈액을 이루고 있던 혈장들도 함께 빠져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림인데,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백혈구와 혈장들이 이 빠져나와서 상처 부위, 즉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는 부위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되면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하게 되니까 침입한 세균들을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여기 보이는 이 장면처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식균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식균 작용을 하게 되면 세균들이 제거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염증이 생기면 먼저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게 되죠. 그 이유는 모세혈관이 확장되니까 당연히 모세혈관 확장을 통해서 이 혈장들이 막 빠져나오겠죠. 혈관들을. 그러면서 부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혈장들이 빠져나오면서 그 상처 부위에 혈장들이 좀 이렇게 많이 머물게 되니까 부어오르고, 그다음에 그 부어오름에 따라서 이 압력에 의해서 통증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열도 나면서 빨갛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일어나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 백혈구들의 활동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 지금 혈장들이 빠져나오고 히스타민의 이 작용에 의해서 지금 여기가 부어오르고 내가 아픈 거다.
하는 거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쵸? 자, 고름은 무엇이냐면 일단 이런 백혈구들의 작용이 다 끝난 후에 백혈구와 그 다음에 세균과 함께 다 같이 이제 죽게 되면서 그 부분에 이 손상된 조직 세포와 그 다음에 세균 찌꺼기, 죽은 백혈구 이런 것들이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름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고름은 내 몸에 백혈구가 이 병원체들을 아주 강력하게 무찌른 이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염증 반응이고요. 염증 반응도 세균들을 침입해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긴 하지만 이때 비만세포는 어떤 특정 세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균이 들어왔다, 항원이 들어왔다를 인식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상황으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요. 염증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놨는데요.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는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히스타민 때문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장이 많이 새어나와서 상처 부위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부어오른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히스타민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그 확장된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장과 백혈구들이 쉽게 새어나가면서 식균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병원체가 제거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적 방어작용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체내에 침입한 이 항원의 종류를 인식을 해서 이 항원에만 반응하는 어떤 특정 방어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의 이 기능을 하는 백혈구의 종류는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인데요. 자, 림프구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두 종류의 림프구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B림프구와 T림프구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98페이지고요. 자, 먼저 이 림프구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모든 백혈구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골수가 아닌 것들도 있긴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일단 림프구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B와 T 림프구를 배우게 되는데 골수라는 것은 뼈 속에 있는 어떤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중에서 조혈모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조혈, 혈을 만드는 모세포다. 즉 혈액의 구성 성분이 되는 어떤 혈구들을 만드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혈모세포, 여기입니다. 자, 이러한 조혈모세포들이 이제는 미성숙한 림프구로 분화가 되게 되고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B림프구와 T림프구가 구분되지가 않아요. 구분되지 않다가 이제 성숙을 위해서 이 B와 T가 서로 다른 곳에서 성숙을 하게 돼요. 먼저 B림프구를 보시면 B림프구는 골수 그대로 자기가 생성되었던 골수에서 끝까지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을 하면서 분화. 우리가 나중에도 분화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될 텐데 분화라는 건 아예 기능이 다른 또 다른 세포로 바뀌는 걸 분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성숙한 림프구는 아직 정확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것이 골수에서 성숙되고 분화되게 되면 B림프구로 분화가 되게 돼요. 반면에 이 미성숙한 림프구가 혈액을 통해서 가슴샘으로 가게 되면
이 가슴샘이라는 거는 심장 앞부분에 있는,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심장의 앞부분에 있는 어떤 샘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과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T림프구로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성숙과 분화가 일어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B림프구와 T림프구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림프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핵심 그림이 나왔는데요. 자, 특이적 방어작용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거의 80%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먼저 제목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인데 지금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먼저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가장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항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항원이 체내에 침입을 하게 되면 이 항원은 병원체를 의미하겠죠. 이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특이적 면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거는 이 병원체가 어떤 거다 라고 하는 이 정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방어작용을 하는 걸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가 지금 이 내 몸에 침입한 이 병원체가 어떤 병원체다 하는 거를 제시해줘야 되겠죠. 이 림프구들한테. 림프구들이 특이적인 방어작용을 하는 백혈구들인데 이 림프구들한테 지금 들어온 병원체가 어떤 종류다 하는 거를 제시해줘야 되는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러한 제시, 즉 항원을 제시해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항원 제시 세포의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바로 여기 보이는 대식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대식세포의 기능은 항원 제시의 기능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지금 항원 제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일단 항원 제시를 하는 세포는 대식세포고요. 이 대식세포가 병원체가 만약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대식세포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하는 백혈구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체든지 상관없이 가가지고 식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식세포가 병원체로 가서 자신의 몸속으로 이 병원체를 끌고 와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이 그림. 자신의 몸속에서 분해를 하게 되죠. 분해를 해서 이 화살표 보이면 그 다음 과정이 이거예요. 분해를 하면은 지금 이 병원체는 원래 노란 색깔 막대기에다가 이 초록 색깔 세모 형태의 이 어떤 특정 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병원체였는데 이거를 분해해서 지금 이 병원체를 나타내주는 이 신호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초록색 세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초록색 세모 형태만 지금 분해해가지고 이 부분만을 이 대식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표면에다 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병원체를 나타내주는 특정 부위가 이 세모의 초록색깔 세모라는 건데 그래서 이 병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이 특정 부위인 초록색깔 세모만 분해한 다음에 그러니까 분해를 해서 초록색깔 세모만 자신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러한 과정이 항원 제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원을 지금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을 할 림프구들한테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끌어들인 다음에 분해를 하고 이때 분해할 때 이 병원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인 이 초록색깔 세모는 분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깔 세모 이 부분만을 이제 분해한 다음에 이 부분만을 취해서 자신의 표면에 제시하는 이 과정을 항원 제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식세포가 자신의 표면에 이렇게 항원들을 갖다 붙이고 나면은 이제 림프구들이 지금 침입한 아이들은 이 초록색깔 세모로 대표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병원체구나를 인지해서 여기에 맞는 림프구들, 특정 림프구들만 수가 많아지고 활성화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식세포에 의해서 항원을 제시하게 되면,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하게 되면 이 제시된 항원을 제일 먼저 누가 인지하게 되냐면 림프구 중에서 T림프구인데, 이 T림프구 중에서도 보조 T림프구가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림프구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먼저 림프구는 T림프구와 B림프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T림프구의 종류가 또 두 가지인 거예요. T림프구가 먼저 뭐냐면 보조 T림프구와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림프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림프구들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림프구는 먼저 T와 B로 나뉠 수가 있고요. T림프구 중에는 보조 T림프구와 세포 독성 T림프구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 T와 세포 독성 T는 둘 다 아까 이 가슴샘에서 성숙되고 분화되는 아이들이 T림프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슴샘에서 성숙되고 분화되기 때문에 T림프구라고는 하지만 아예 기능이 다른 T림프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조와 세포 독성 T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항원 제시 과정을 끝낸 대식세포를 인지하는 림프구가 바로 보조 T림프구가 되겠습니다. 보조 T림프구. 보조 T림프구는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의 종류를 딱 이제 인지를 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림프구들이 이 초록색깔 세모를 죽일 수 있는 이 림프구들만 뭔가 이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를 처음에 딱 판단하게 되는 림프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이 대식세포가 이 제시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게 되고, 이 항원의 종류에 맞는 보조 T림프구만 여기를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보조 T림프구가 이제 빠르게 증식하게 돼요. 지금 이제 이 초록색깔 세모를 무찌를 수 있는 림프구들이 이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과정이 먼저 보조 T부터 많아지는 거야. 이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보조 T의 개수가 일단 많아지는 거예요.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조 T가 그 다음에는 두 갈래로 나뉘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병원체들이 침입을 했을 때 이 병원체들 중에서는 이미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감염시켜버린 병원체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 몸속에서 아직 이 세포를 감염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병원체들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종류의 병원체를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 몸속에서 이미 세포를 감염시킨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지금 위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세포성 면역 과정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이 증식된 보조 T림프구가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하는 또 다른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증식시키게 됩니다. 즉 수도 많아지게 하고 원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러니까 기능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능을 원래는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림프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보조 T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이제 네가 활동해야 된다. 세포독성 T림프구한테 가서 활동할 때가 되었다. 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과정이.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증식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포독성 T림프구는 이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이미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로 가서 이 세포들을 직접 죽여버리게 돼요. 이 죽이는 방법은 어떤 물질들, 화학물질들을 분비해서 뭐 녹여버리거나 아니면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감염된 세포를 아예 죽여버리는 거니까 이 감염시킨 이 병원체들도 함께 죽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포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니까 세포성 면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과정으로 가볼게요. 밑에 과정은 뭐냐면 병원체가 우리 몸속에 침입하긴 했지만 아직 세포들을 감염하지 않았을 때, 감염시키지 않고 자기가 병원체가 이제 감염시키려고 막 이렇게 뭔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는 이 체액성 면역 과정으로 이 병원체들을 죽여야 되는데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항원 제시를 통해서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보조 T가 세포성 면역 과정도 활성화시키게 되고 체액성 면역 과정도 활성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선 과정에서 세포성 면역을 받고 이번에는 체액성 면역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보조 T림프구가 이제는 세포독성 T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돼요. B림프구. 자, B림프구를 자극하면서 이 B림프구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라는 개념보다는 분화라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즉 아까 세포독성 T 같은 경우는 원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이 이제 스타트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고, 지금 B림프구 같은 경우는 보조 T림프구가 자극함으로 인해서 아예 다른 세포로 바뀌게 돼요.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은 활성화라기보다는 분화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래서 보조 T가 B림프구를 자극해서 수를 많아지게 하고, 즉 증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느냐,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세포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자, 위에 보이는 게 형질세포라는 거죠. 형질세포. 자, 형질세포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냐면 분비항체, 즉 항체를 분비할 수 있는 세포인데요. 자, 항체에 대해서 우리가 뒷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항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항원에 결합해버리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단백질 입자들인데, 이 형질세포가 우리 몸에 침입한 이 초록색깔 세모를 가지고 있는 이 병원체 모양에 딱 들어맞는 항체를 분비를 하게 돼요. 분비를 하게 되면 이 항체들이 병원체에다가 결합을 탁탁 이렇게 하게 되면서 병원체가 아예 밀도가 커지면서 가라앉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가라앉게 만들면 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죠. 혹은 항체들이 병원체에 달라붙게 되면서 또 다른 뭐 대식세포나 또 다른 종류의 백혈구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해주는 신호를 제공해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항체 신호에 의해서 또 다른 백혈구들이 몰려와서 식균 작용을 통해서 이 병원체들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B림프구가 분화되면서 형질세포를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밑에 있는 이 기억세포 보입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B림프구 중에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기억세포라고 하는 또 다른 세포로 분화가 되게 돼요. 기억세포. 자, 그러면은 기억세포의 기능이란 무엇이냐면, 자,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대식세포가 제시했던 이 항원, 즉 초록색깔 세모라고 하는 이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하고 있을 때 무엇이 좋느냐? 이 항원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동일한 항원이 다시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억세포, 즉 그러니까 처음 이 항원이 침입했을 때는 기억세포의 역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초록색깔 세모를 가진 이 항원이 다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 기억세포가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한번 들어왔던 항원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세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항원이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 기억세포가 이제는 형질세포로 분화되게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 1차로 항원이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한마디로 이 항원이 처음 내 몸속에 들어온 거다라고 한다면 대식세포에 의한 항원 제시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조티가 활성화되고 B림프구가 이때 자극을 받아서, 보조티의 자극을 받아서 형질세포로 바뀌게 되죠.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일부분은 기억세포로 남아있게 되었다가 만약에 이 초록색깔 이 세모, 항원이 다시 내 몸속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 기억세포가 이제는 형질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뀌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훨씬 속도가 빠르고요. 그러니까 형질세포로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지는 형질세포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체의 수도 훨씬 많겠죠. 되겠습니까? 항체의 수도, 즉 항체의 농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항체가 약간 변형이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항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전환되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형질세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그림이 지금 이 과정인데, 선생님 용어를 한 개 설명 안 하고 가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기억세포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은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바뀌면서 항체를 분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항체가 병원체를 죽이는 이러한 과정이죠. 항체가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항체가 발단이 되어서 병원체들이 죽는 이러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항체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 과정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부터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항원이 우리 몸속에 1차 침입했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원이 우리 몸속에 처음 침입을 하게 되면 대식세포가 먼저 항원 제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항원 제시 과정까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병원체 종류 상관없이 대식세포가 그냥 잡아먹어가지고 항원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때까지는 비특이적인데, 이 제시된 항원을 보조티가 인식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식세포 표면에 제시된 이 항원에 딱 들어맞는 보조티 림프구만 활성화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조티의 종류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조티지만 인식하는 항원의 종류들이 다 다양해요. 그 중에서 초록 색깔 세모 형태를 인식하는 보조티만 무한 증식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보조티 림프구가 이 대식세포랑 결합하면서 증식하게 되는 이 과정부터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증식된 보조티 림프구가 두 개의 경로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경로인 세포성 면역 과정을 보시면 보조 T림프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를 증식시키게 되고 활성화시켜서 이 세포독성 T림프구는 이미 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들한테 결합을 해서 직접 죽여버리는 이러한 과정이 세포성 면역이고요. 반면에 이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랑 결합을 하게 되면
비림프구와 결합해서 증식 분화를 시키게 되면 이 비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게 되고요. 이 기억세포는 일단 이때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은 하고 이때 침묵하고 이 만들어진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이 항체에 의해서 병원체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최액성 면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은 이 정도까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앞부분 뭐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대한 설명이 이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세포에 조금 더 다시 주목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세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기억하는 세포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기억세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음 항원이 체내로 들어온 후에 항원 종류 인식, 그 다음에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 그 다음에 항체 분비, 뭐 이러한 과정들은 상대적으로 소량의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련의 과정들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1차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우리 몸속에 병원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1차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2차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일한 항원이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누가 분화된다고 했죠? 그렇죠? 기억세포가 분화되어서 형질세포로 바뀐다고 했었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기억세포가 분화되면서 형질세포로 올 전체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기억세포들 중에서 일부는 또 기억세포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기억세포로 남게 되면은 계속 재차 침입하게 되더라도 기억세포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어쨌건 이러한 기억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는 이 만들어지는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빠르게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항체가 훨씬 많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훨씬 2차 면역이라는 거는 기억세포에 의해서, 즉 항원이 다시 체내로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에 의해서 빠르게 증식되고 많이 만들어지면서 다량의 항체가 빠르게 생성되는 이 과정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분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위에 지금 베이지색으로 표현된 게 1차 면역 반응이고요. 1차 면역 반응이고 밑에가 2차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은 항원 A가 1차 침입, 처음 침입을 했을 때 비림프구의 증식으로 인해서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이 1차 면역이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항원 A가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2차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비림프구가 아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항체에서 제거되는 이 과정은 동일한데 다만 형질세포가 더 빠르고 많이 분화되기 때문에 항체 A의 이 양도 많고 훨씬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거 그래프 맨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래프예요. 한번 볼게요. 자, X축을 보시면은 시간이고요. Y축은 항체 농도가 되겠습니다. Y축은 항체 농도인데요. 항원 A라고 하는 항원을 처음 주사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약간의 이 지연 시간이 있죠.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항원 제시 과정이나 보조티 증식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지연 시간이 생기게 되고요. 어쨌든 항체 A가 만들어지게 되긴 되는데 이 항체 A의 농도가 뭐 10 정도, 농도 상대값이 한 10 정도, 10에 조금 넘어가서 한 13 정도 아닌가요? 10의 제곱이네요, 위에는. 하여튼 이 정도 10을 넘어간 이 정도의 항체 A가 만들어진다면
항원 A를 두 번째 주사하게 되면 보세요. 주사함과 동시에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거의 없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양도, 항체의 농도도 훨씬 많습니다. 항원 A를 처음 주사했을 때보다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이 항체 A가 만들어지는 거는 1차 면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항원 A를 두 번째 주사한 이 과정은 2차 면역 과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예방접종 이것만 하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맞는 예방접종, 여러분들 독감 맞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독감 예방접종. 자, 예방접종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백신을 우리 몸속에 접종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라는 게 그 병원체를 넣는 거예요. 결국은 병원체를 넣는데, 즉 아까의 예를 들면, 아까 그림의 예를 들면 초록 색깔 세모를 가진 이 병원체가 만약에 올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다라고 한다면 그 병원체를 우리 몸속에 넣긴 넣는데, 중요한 거는 독성을 나타내는 특정 부위를 없애고 그 초록 색깔 세모만 남긴 채로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초록 색깔 세모, 그게 이 병원체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특정 결정 부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인식해서 체액성 면역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러면은 이 기억세포가 우리 몸속에 딱 자리하고 있다가 진짜로 그 병원체, 즉 독감 바이러스로 따지면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사실 처음 감염된 거긴 하지만 백신을 통해서 1차 면역을 한번 진행시킨 후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병원체들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좀 방송도 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끊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